지금 이 영상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죠? 잠시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며느리가 새벽 4시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가면서 식탁 위에 남겨둔 편지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그 편지 안에는 무려 1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륜, 횡령, 그리고 시어머니의 배신까지. 처음엔 모두가 며느리가 도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 여자는 도망친 게 아니라 어쩌면 탈출한 걸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채널 처음이시라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화요일 새벽 4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 서류 봉투 하나, 그리고 딸한테 남긴 쪽지 한 장. 10번의 명절을 그 집에서 보냈습니다. 10년을 다 새벽 2시에 잠들었습니다. 10년을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당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시집 온 첫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앞치마는 부엌 왼쪽 2번째 서랍에 있어.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환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시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역할이 뭔지. 근데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진수 씨가 좋았으니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할게요. 1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왜 저는 도망쳤는지, 그리고 도망치면서 왜 편지를 남겼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으시면 제가 왜 그 편지를 썼는지 모르십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진수 씨를 처음 만난 건 제가 28살 때였습니다. 친구 소개였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진수 씨가 커피를 2손으로 들고 마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면 예의 바른 거라고 배웠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 수저를 바르게 드는 사람. 문을 열 때 뒤에 사람이 있으면 잡아주는 사람. 전화할 때 밥은 먹었어? 라고 먼저 묻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1년을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30이 되던 해였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긴 받았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좀 달랐어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측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위아래로 훑는 그 눈빛 알잖아요. 대학교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이력서 보듯이 보는 눈빛. 근데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긴장하셨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인사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손이 예쁘네. 일을 안 했나 봐. 그게 칭찬인지 핀잔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핀잔이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우리 집 격에 맞는 며느리는 아닌데 진수가 하도 좋다고 해서. 엄마가 그 말을 저한테 전해준 게 결혼 이틀 후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왔을 때였어요. 짐도 다 못 풀었을 때였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집 격에 맞는 며느리는 아닌데.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진수 씨 모르게. 거울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하고. 그렇지만 제가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아빠가 식당을 한다는 것.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시집살이는 다들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 비슷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건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진수 씨가 있었으니까요. 첫 명절을 그 집에서 보냈습니다. 시아버님 댁에서 시어머니랑 같이 차례를 준비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했어요.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진수 씨는 뭐 했냐고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요. 그냥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 10년이 지나서야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수아가 태어났습니다. 수아를 낳고 나서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이 집에 내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너무 예뻤어요. 잘 때 작은 손을 꼭 쥐고 자는데 그게 제 손가락을 감싸는 느낌이. 저는 그때 이 아이만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수아 이름을 제가 지었거든요. 이수아. 빼어날 수 아름다우라. 근데 시어머니가 싫다고 하셨어요. 우리 집안은 학렬이 있어. 학렬에 맞춰야지. 진수 씨가 저희가 지은 이름 쓰면 안 될까요?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싸늘하게 그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진수 씨가 저한테 엄마가 좀 서운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맞춰드리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수아 이름은 제가 지은 이수아로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 후로 한 달 동안 저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손녀는 예뻐했습니다. 저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그 한 달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는데 없는 것 같은 느낌.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말해야 할지 모르는 느낌. 발소리를 조심하게 되는 느낌. 저는 그게 제 탓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더 잘해야 하나, 내가 더 참아야 하나. 맨날 그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서연아, 진수 출근할 때 넥타이 챙겨줘야지. 서연아, 수아 옷을 왜 이렇게 입혀? 찍은 사진 봐봐. 서연아, 손님 오는데 집이 좀 지저분하지 않아? 서연아, 어머니 생신 선물은 내가 챙겼어. 매번 서연아로 시작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들 중에서 서연아 수고했다. 이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서연아 고마워. 이것도 없었어요. 딱 한 번 진수 씨 승진했을 때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그러셨어요. 진수가 잘 됐네. 내 기도가 통했나 봐.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도 기도했는데요.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혼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집에 나는 없다. 몸은 있는데 나는 없다. 매일 밥을 짓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게 뭔지 모른다. 매일 진수 씨 옷을 정리하는데 내가 입고 싶은 게 뭔지 모른다. 수아 학교 준비물을 챙기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른다. 저는 그냥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가전제품처럼. 잘 작동하면 칭찬 없고 조금 이상하면 바로 지적. 그게 10년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7년이 됐을 때였어요. 그 전까지 저는 진수 씨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 그건 믿었어요. 시어머니가 힘들었지 진수 씨 때문에 힘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진수 씨는 착했어요. 제 말을 들어줬고 가끔 꽃도 사왔고 수아 재울 때 같이 누워주기도 했고 그리고 딱 하나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거 빼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깨진 게 어느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진수 씨가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식탁에 놓고 갔어요. 저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카톡 알림이었어요. 저는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짜로요. 남편 핸드폰 보는 거 저는 그거 싫어했거든요. 신뢰 없는 것 같아서요. 근데 미리 보기 문자가 잠금 화면에 그냥 떠 있었어요.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 보고 싶다. 발신인 이름이 미경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손을 짚었습니다. 5분 동안 그 자리에서 못 움직였어요. 샤워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가 방에서 TV 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화요일이었는데 눈앞이 하얘졌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진수 씨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잠금 해제하는 비밀번호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카톡을 열었어요. 미경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이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1년치, 2년치, 3년치 다 있었습니다. 다정한 메시지들, 사진들, 모텔 근처 카페 체크인, 주차장 사진,
그리고 어느 메시지에서 진수 씨가 이렇게 썼어요. 집에 가기 싫다. 내 옆에 있고 싶어. 저는 그 문장에서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집에 가기 싫다. 그 집이 어디였겠습니까? 수아가 있는 집. 제가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기다리는 집. 그 집이 가기 싫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샤워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진수 씨가 나왔습니다. 저녁 맛있었어.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그게 그날 저녁 우리가 나눈 대화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아 옆에 누워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가 깰까 봐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해졌습니다. 티 안 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싸우면 지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진수 씨한테 따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진수 씨가 부인하거나 사과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부인하면 제가 미친 사람 되고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어느 쪽도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게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다는 것.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안방 앞 복도에서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영자 아주머니, 시어머니 오랜 친구분이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수가 요즘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서연이보다 집안이 훨씬 낫더라고. 직장도 있고. 이번에 잘 정리되면 바꾸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세탁물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이분이 알고 있구나. 알고 있으면서 도와주고 있구나. 며느리 바꾸는 걸 원하고 있구나. 나한테 어떻게든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든 게 이게 다 그 계산이었구나. 10년이 지나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했는지, 왜 명절마다 저를 더 일하게 만들었는지, 왜 수아 이름 가지고 트집을 잡았는지, 지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스스로 나가게 만들려고.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안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엔 직접 내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아가 잠든 뒤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 번째, 계속 이 집에 있는다. 그러면 진수 씨 바람은 계속되고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몰아붙이고 어느 날 제가 먼저 쓰러지게 된다. 두 번째, 내가 먼저 나간다. 그런데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된다. 수아를 데려가야 하고 재산도 챙겨야 한다.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제대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3년 전이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을 때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돈? 아니요.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복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딱 3가지였습니다. 첫째, 수아. 둘째, 제 살. 셋째, 다시는 이 집으로 끌려오지 않을 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게 통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모르게, 진수 씨 모르게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학교에 간 시간에, 진수 씨가 출장 간 주말에 카페 서빙이었어요. 4시간씩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나르면서 시어머니한테는 동창 모임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의심 안 하셨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순해 보였으니까요. 두 번째로 한 게 서류 수집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집에서 가끔 노트북으로 회사 업무를 했어요. 비밀번호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진수 씨가 자리를 비울 때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3년에 걸쳐 조금씩 급하게 하면 들킬까봐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수 씨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발견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투자 손실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있었어요.
영수증을 위조하고 거래처를 허위로 만들고 처음엔 소액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3년치 합계가 7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하고 출력하고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에 나눠서 보관했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한 부,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한테 한 부, 은행 대여금고에 한 부, 누군가 한 군데를 없애도 두 군데가 남게.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방어였습니다. 저 혼자서 나가면 진수 씨가 수아를 볼모로 잡을 수 있었거든요.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동원해서 저를 압박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한테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그 서류였어요. 세 번째로 한 게 수아와 대화였습니다. 수아한테 다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어린데 아빠 얘기를 다 해줄 수는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말했어요. 수아야, 엄마가 곧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엄마가 먼저 나가서 자리 잡을게. 그 다음에 수아 데리러 올게. 2달 안에. 수아가 저를 한참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나도 데려가는 거지? 저는 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또 물었어요. 언제? 2달.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그 무거운 걸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떠나기 사흘 전에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쓰고 찢고 쓰고 찢고 6번 다시 썼습니다. 처음엔 너무 감정적으로 썼어요. 욕도 들어가고 울면서 썼더니 글씨도 제대로 안 보이고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차갑게. 너무 차갑게 쓰면 제가 이상해 보일 것 같았어요. 다시 썼습니다. 결국 6번 만에 완성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제가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이 편지는 2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 첫 번째, 제가 왜 나갔는지 기록으로 남긴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때 반박할 수 있게. 2번째, 진수 씨한테 선택지를 준다. 저와 원만하게 정리하면 서류를 쓰지 않겠다. 저를 끌어내리려 하면 서류를 쓴다. 협박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협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냥 협상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10년 동안 아무 조건 없이 살았으니까 이제 조건을 걸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한테는 따로 쪽지를 썼습니다. 시아버님은 달랐어요. 시어머니랑 달리 한 번도 저한테 함부로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으신 분인데 가끔 주방에서 제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지나가시다가 조용히 수고했어라고 하셨어요. 딱 그 한마디였는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분한테는 인사를 드려야 했어요. 쪽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님, 저 갑니다. 아버님이 가끔 해주신 그 한마디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떠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수아는 자고 있었어요. 저는 수아 이불을 끌어올려줬습니다. 자는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2달이에요. 2달 안에 데리러 올 거니까. 제가 울면 수아 깨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챙겼습니다. 화장대 위에 봉투를 올려뒀습니다. 겉에 이렇게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숨이 잘 쉬어졌습니다. 제가 나온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수아한테 나중에 들었습니다. 수아가 문자로 알려줬어요. 조금씩. 시어머니가 아침에 제 방에 올라오셨다고요. 방이 비어있는 걸 보고 옷장이 절반 빈 걸 보고 화장대 위 봉투를 보고 처음에 굳으셨다가 진수 씨를 불렀다고. 진수 씨가 편지를 읽고 주머니에 넣었다고요. 시어머니가 주머니에서 빼서 읽으셨다고. 그 다음부터 수아는 몰랐대요. 거실 문을 잠갔으니까. 근데 소리는 들렸대요. 시어머니 목소리. 칠천이 어딨어. 전현이 감히. 그런 소리들.
수아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고 진수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십 번. 수신 불가로 설정해뒀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처음엔 어딨어. 연락해. 그 다음엔 수아 때문이라도 대화하자. 그 다음엔 내가 잘못했어. 얘기 좀 하자. 저는 읽었지만 답을 안 했습니다. 준비된 다음에 연락할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수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야. 나 엄마한테 갈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있었습니다. 아직이야. 조금만 기다려. 싫어. 나 지금 가고 싶어. 수아야, 엄마 집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나 방 없어도 돼. 엄마 옆이면 돼.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나 방 없어도 돼. 엄마 옆이면 돼. 14살짜리가.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가 받았어요. 엄마. 응. 와. 와도 돼. 전화 끊고 나서 수아가 가방을 싸서 집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할머니 모르게. 할머니가 낮잠 주무실 때 책상 위에 포스트잇 하나 붙이고 엄마한테 갔어요. 할머니 미워. 저는 그 포스트잇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미워라는 말을 이 아이가 살면서 처음 써봤을 거예요. 잘했다 싶었습니다. 수아가 온 지 2주가 됐을 때 진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친정 어머니한테 갔다가 어머니한테서 제 주소를 알아냈대요. 어머니한테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처지도 아니었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아빠 안 봐도 돼. 괜찮아. 엄마 옆에 있어. 문을 열었습니다. 진수 씨가 서 있었어요. 수척해졌더라고요. 저는 그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했습니다. 진수 씨가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가 저를 봤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있었어요. 진수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잘못했어. 진짜로.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수아야, 아빠 보고 싶었어? 수아가 저를 봤다가 진수 씨를 봤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조금. 진수 씨가 수아한테 다가갔습니다. 저는 막지 않았어요. 수아가 아빠한테 안기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도 저는 담담했습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다만 이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수아 아빠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진수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이혼하자는 거지. 네. 재산은 서류대로 하자고. 네. 수아는 저랑 살아요. 면접권은 드릴게요. 진수 씨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서연아,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뭐요? 나랑 결혼하고 나서 행복한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어?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생각해 봤습니다. 수아가 태어나던 날, 그날은 행복했어요. 첫 명절 지나고 진수 씨가 수고했어, 미안해라고 했던 날. 그날 잠깐, 수아가 엄마 최고야라고 처음 말해줬던 날. 그런 날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진수 씨 덕분이었느냐고 물으면 아닌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아 때문에 행복한 날은 있었어요. 진수 씨 때문에 행복한 날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수 씨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충분한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이 박태준이었어요.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손글씨였어요. 글씨가 좀 떨렸습니다. 나중에 파킨슨이 시작됐다는 걸 들었어요. 읽었습니다. 서연아, 편지 잘 받았다. 고맙다고 했는데 아직도 고맙다. 너가 이 집에 와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아버지로서 미안하다. 수아 잘 키워라. 수아는 너 닮아서 속이 깊은 아이다. 그 애는 너가 데리고 있어야 잘 자란다. 진수는 내가 잘 타이를게. 네 말대로 해주기로 했으니까 걱정 말아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는 처음부터 네가 우리 집에 맞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다. 순례가 뭐라 해도
우리 집에 맞는 사람은 학벌이나 집안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거든. 그건 너가 제일 좋았다. 아버지가. 저는 이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른 것들엔 안 울었는데 진수 씨 바람을 알았을 때도 시어머니 통화를 들었을 때도 새벽에 집을 나왔을 때도 안 울었는데 이 편지엔 울었습니다. 수아가 옆에서 등을 두드려줬어요. 엄마 왜 울어? 좋아서. 좋은데 왜 울어? 저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으면 울기도 해. 수아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제 옆에 붙어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 삽니다. 수아랑 둘이요. 집이 좁아요. 방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수아가 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 집 작다. 응. 좁지? 근데 나 좋아. 왜? 수아가 포크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는 엄마 얼굴이 안 굳어 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이 아이가 그걸 알고 있었구나. 엄마 얼굴이 굳어 있다는 걸. 얼마나 오래 그 얼굴을 보고 살았던 걸까요? 미안하고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오래 걸렸다. 미안해. 괜찮아. 엄마가 준비해야 했잖아. 나 알아. 그 말에 또 울 뻔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왜 3년이 걸렸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다 알면서 기다렸어요. 저는 지금 구직 중입니다. 대학 때 전공이 회계였어요. 오래 쉬긴 했는데 자격증은 있습니다. 작은 세무사무소에 이력서를 냈어요. 아직 합격은 못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이 집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거든요. 아주 작은 창문인데 햇살이 잘 들어요. 그 집에선 제 방이 북향이었어요. 햇살이 안 들었습니다. 여기는 들어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다른 건지 몰랐습니다. 지난달에 학교에서 작문 숙제가 나왔다고 수아가 가져왔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수아가 뭐라고 썼는지 보여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우리 엄마입니다. 엄마는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 떠났습니다. 저는 나중에 엄마처럼 살고 싶습니다. 오래 참고 준비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옆에 써주셨더라고요. 참 좋은 엄마를 뒀구나. 저는 그 노트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숨기지 않고 수아가 안아줬어요. 저도 안았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류를 모으고 계산하고 편지에 조건을 달고 어떤 분들은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아무 조건 없이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조건 하나 다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참는데도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왔을 때 그냥 부서지면서 나가는 것보다는 준비하고 나가는 게 낫습니다. 저처럼 나가려면 적어도 나 자신을 지킬 만한 것은 챙기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 같은 분 있으세요? 매일 밥을 짓는데 아무도 고맙다고 안 하는 분. 열심히 하는데 항상 부족하다는 말만 듣는 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계속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그 느낌이 당신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망친 며느리 최서연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연 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서연 씨의 마지막 말처럼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나도 참고 있다. 나는 이미 나왔다. 시어머니 이야기 너무 공감된다. 어떤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지금 이 이야기를 혼자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들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